있습니다. 저희 종자의 외부 형태 그리고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소개 말로 조금 많이 시간이 조금 늘어나고 있네요. 자, 이번엔 종자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을 좀 개괄적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종피. 아까 제가 뭐랬죠? 종피라는 것은 종자의 껍질. 자, 종자의 껍질은 뭐가 바뀌어서 됐다고 했어요? 아까 주피라고 했죠. 배주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 그래서 주피였어요. 그쵸? 주피가 변화하여서 종피가 됐다. 그래서 PP, 방열고 배주자 PP였죠. 그 앞에 나왔던 걸 한번 정리를 쭉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교재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주가 중요했죠. 아까 배주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주, 즉 미씨가 뭐가 된다고요? 종자가 된다고요. 종자. 배는 정액이 무엇과 만나야 된다고요? 극배유, 난배. 즉 난액과 정액이 만났을 때 뭐가 된다고요? 배가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난액과 만났을 때 정액이 수정됐을 때 배가 되고요. 그러면 배젖, 배유라고 하죠. 배젖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겠고, 속시식물에서는 제가 극배유였죠. 그러면 극핵과 정액이 만났을 때 뭐가 돼요? 배유가 된다는 소리예요. 극배유. 그래서 두 개의 극핵과 정액이 만나서 배유가 됐다. 이 배유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배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배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배유다. 그리고 그 배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배유종자, 무배유종자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돼 있죠. 저희 그 교재 보시면 배유종자와 무배유종자의 뭐 구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나온 거 있죠. 그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소나무의 종자입니다. 원래 소나무의 종자는 소나무 종자가 있고 날개가 굉장히 크게 달려있죠.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고 여기 아랫부분에 이제 조그만 좁쌀만한 종자가 있죠. 그래서 요 부분, 요 종자를 확대해서 보면 요렇다라는 거죠. 날개 부분을 제거하고 난 뒤 그 종자 부분만 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자 보세요. 이 부분이 배입니다. 요 길쭉한 부분이 배예요. 그리고 요 안에 이 안에 채워져 있는 이 부분, 이 채워져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배유예요. 배유. 그리고 가장 이 종자의 껍질 밖에 뭐라고 여러분? 바로 이게 종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배유 안에 또 조그만 동그라미 같은 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나중에 떡잎이 될 부분이에요. 떡잎이 될 부분. 즉 이 배 안에는 떡잎이 될 부분, 또 줄기가 될 부분, 또 뿌리가 될 부분, 이런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배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죠. 이 배가 무엇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어서 바로 이 배유로부터 영양분을 얻으면서 배가 커지게 되고 배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뿌리를 내리고 이 종자를 깨고 그 다음에 그 떡잎이 출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 소나무의 그 종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자는 바깥쪽으로부터 과피라는 게 있다. 자, 과피가 과육질의 껍질이에요. 껍질 피자니까 과육질의 껍질이니까 열매의 가장 겉에 부분의 껍질, 그것을 과피예요. 종피는 종자의 가장 겉에 부분이에요. 과피는 그 과육질의 껍질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겉에 껍질. 그게 결국은 씨방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씨방이 나중에 그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씨방의 벽이 바로 이 과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피, 배주의 껍질이었죠. 배주의 껍질이 바로 종피가 된다 했으니까 씨껍질이 종피였죠. 그 다음에 주심,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죠. 주심, 내종피, 주심이 내종피로 바뀐다. 주심도 배주 안에 들어있던 어떠한 껍질이긴 하다. 그렇죠? 나중에 퇴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얘도 결국은 이제 내종피였다. 자, 그리고 나서 배유는 씨젖이라고도 하고 배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영양물질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더 안쪽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 이제 배가 있죠. 배는 씨눈이다. 그래서 요런 순으로 바깥쪽으로부터 저런 순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자, 제가 아까
솔방울이 우리 산지에 가면 마른 솔방울 저희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쵸? 각각의 비늘 조각들이 하나하나씩 벌어져 있어요. 그쵸? 이게 바로 그 비늘 조각. 이 겉에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그 비늘 조각 하나가 됩니다. 목편의 비늘 조각, 목질의 비늘 조각.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편, 비늘린 조각편을 써서 비늘 조각인데 목재로 된 비늘 조각이다. 그래서 목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편, 이 인편이 벌어지면 그 위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종자가, 날개를 가진 소나무 종자가 2개가 얹혀져 있죠. 그러면서 요 솔방울이 열리고, 그쵸? 솔방울이 성숙을 하게 되면 열리고 종자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소나무 종자가. 근데 여기에는 보통 보면 하나의 인편당 종자가 몇 개가 놓여 있나요? 바로 여러분 2개의 종자가 놓여 있죠. 그쵸? 2개의 종자가. 그리고 이런 솔방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가라고 부릅니다. 공구에다 과실, 과육할 때 과자입니다. 즉 공 형태로 이루어진 열매이다. 물론 이건 열매라고 말하기엔 제가 과육은 없다고 했어요. 그쵸? 얘는 거시식물이에요. 그쵸? 구가라고 한다. 공 모양이다. 솔방울이 그렇잖아요. 그쵸? 공 모양으로 안에 종자가 다닥다닥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등 이런 침엽수의 구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솔방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소나무류의 그 종자 덩어리, 목편의 종자 덩어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요런 거는 여기에 나온 거는 뭐 중요하다기보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요런 것들은 꼭 앞에서 외워야 될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꽃과 열매와 종자의 관계 꼭 아셔야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다음을 넘어가기에 앞서서 종자의 생성을 넘어가기에 앞서서 교재 보시면 소나무류 종자는 저와 함께 봤어요. 그쵸? 거기에 보시면 떡잎, 배유, 배축, 유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뭐예요? 배유 빼고요. 그죠? 배유 빼고 떡잎, 배축, 유군. 즉 떡잎이 뭐예요? 우리 잎이 될 부분, 떡잎, 그리고 배축이라는 것은 줄기가 될 부분, 그 밑에 유군이라는 것은 뿌리가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가 다 모두 배 안에 들어있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 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둘러싸고 있는 배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겉에 종피가 있죠. 소나무류의 종자는 방금 보셨고요. 그 다음 그 오른쪽에 은행나무의 종자를 보시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 은행나무, 은행종자 다 보신 적 있죠? 그 노란색의 냄새나는 그 과육이 붙은 부분까지가 다 열매예요. 그쵸? 열매고 그 물렁물렁한 노란색의 과육질을 제거한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은행나무의 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그림이 은행나무의 종자가 우리가 그 흔히 딱딱한 거 있죠? 딱딱하게 알고 있는 그 과육질, 물렁물렁한 물컹물컹한 과육질을 제거한 뒤에 그 딱딱한 상태의 종자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상태에서 가장 겉에 쪽에 있는 걸 뭐라고요? 외종피. 거기 나오죠? 외종피. 그 다음 그 안쪽에 얇은 안쪽에 또 종피가 하나 더 있어요. 종자 껍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을 내종피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배유가 거기 씨젓이라고 적혀 있죠. 씨젓이 곧 배유입니다. 씨젓 즉 뭐예요? 배유, 우리가 단단한 껍질을 까고 맛있다고 먹는 은행, 말캉말캉한 은행 있죠. 그 부분이 바로 배유 부분이 되는 거죠. 배유 부분 이제 안에 또 이제 씨눈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배유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씨눈에 보면 뭐 떡잎, 씨눈, 줄기, 뿌리가 될 부분, 그것을 다 뭐예요? 그것이 다 그 세 개가 다 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씨눈 즉 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행나무의 종자이다. 이거는 그냥 한 번씩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종자의 생성, 즉 수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자, 이 부분도 꼭 아셔야겠다. 자, 방금 제가 앞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먼저 침엽수종과 화렵수종의 수정의 어떤 모양은 좀 틀리다. 그 중에 화렵수종은 방금 앞에서 보았죠. 정액과 난액이 만났을 때 배가 됐고, 정액과 두 개의 극핵이 만났을 때 배유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배유, 난배 이렇게 표절했어요. 난액을 만나면 정액과 난액, 우리 흔히 이제 사람의 수정을 생각하시면 정액과 난액이 만나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게 종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액과 극핵이 만나면 뭐가 되냐? 배유가 돼. 배유는 배에 어떤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어떤 조직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극, 배유, 난배 꼭 외우시고요. 극핵은 몇 개라고요? 2개인 것도 같이 아셔야 된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 앞에 2N의 배, 3N의 배유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좀 생물학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정액이나 난액은 염색체의 수가, 염색체의 값이 N이다라는 소리. 한 개로 N. 얘도 마찬가지예요. 난액도 N. 그래서 N과 N이 더해지니까 N이 2개라서 2N의 배가 형성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정액이니까 얘도 N. 그쵸? 그리고 2개의 극핵이니까 얘는 N, 극핵도 N이에요. 2개니까 얘는 이미 2N이에요. 그러면 2N과 N이 더해지니까 N이 몇 개예요? 3N의 배유가 형성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요 수정의 관계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정액도 하나가 아닌 2개의 정액이 각각의 난액과 각각의 극핵이랑 수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화렵수종의 수정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수정이 몇 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보통 정액과 난액의 수정이 아닌 배유를 형성하는 어떤 수정의 단계가 더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중복수정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정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난다 해서 중복수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침엽수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침엽수정도 배와 배유를 형성을 해요. 배와 배유를 형성하지만 침엽수정 같은 경우는 배유는 이미 수정하기도 전에 배유라는 것이 이미 형성이 됩니다. 배를 둘러싸고 있는 배유가 이미 형성이 되고요. 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정액과 난액이 정액이 N, 난액이 N이라 N과 N이 합쳐서 2N의 배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침엽수정 같은 경우는 수정이 한 가지만 일어난다 하여서 단일 수정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중복수정이다. 수정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얘를 알아두셔야겠다. 그쵸? 화렵수정은 중복수정을 한다. 극배유 난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극핵은 항상 2개이기 때문에 2N이에서 2N과 N이 합해졌으니까 3N의 배유가 되는 것이고요. 정액과 난액이 만나면 배가 되는데 NN이기 때문에 2N의 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침엽수정은 단일수정이다 라는 내용, 배유는 이미 수정 전에 형성이 됐다라는 내용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이 부분도 꼭 아셔야겠죠. 교재에서 여러분 뭐 교재 거 정리한 거는 이제 교재는 이제 좀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쭉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좀 더 보기 쉽게 제가 정리를 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교재에서 여러분 요 부분은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면 종자의 생성에서 2번 침엽수종은 한 개의 정액과 한 개의 난액이 수정하여 N의 배유를 형성한다가 아니고 정액과 한 개의 난액이 수정하여 2N의 배를 형성한다가 맞겠죠. 근데 또 개별적으로 앞에 수정하여 빼면 N의 배유를 형성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얘는 이미 수정 전에 N의 배유를 형성하는 것이고 한 개의 정액과 한 개의 난액이 수정하였을 때는 2N의 배가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나 정리를 해두시면 되실 것 같네요. 그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정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엔 종자의 산지라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의 출처 또는 그 지역의 품종 또는 지리적 출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산지와 출처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산지라는 것과 출처는 틀리다라는 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얻어진 원래의 지리적 위치, 그 종자가 얻어진 원래의 지리적 위치.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리기다 소나무라고 아시나요? 리기다 소나무를 보통은 미국 소나무라는 표현을 쓰죠. 미국에서 들여온 소나무예요. 이름은 왠지 리기다 막 이래서 일본 소나무일 것 같으나 요것도 꼭 알고 계셔야겠죠. 리기다 소나무는 도입 수종이다. 그것도 어디에서? 미국에서 도입한 수종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리기다 소나무의 종자의 산지가 그럼 어디가 되는 거예요? 결국 미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자의 원산지를 바로 종자 산지라고 하고요. 종자 출처는 산지, 예를 들어서 리기다 소나무가 산지는 미국일지언정 그 종자를 채취한 곳이 뭐 어디 뭐 경기도이다. 그러면 경기도가 종자 출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종자 산지와 종자 출처를 구분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종자 산지는 지역 품종, 지리적 출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지리적 출처랑 종자 출처는 또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하나 보세요. 충남에서 종자를 얻었대요. 충남에서 얻었어요. 리기다 소나무를 경기도에 식재할 경우 종자의 산지는 어디라고요? 제가 아까 리기다 소나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미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종자의 원산지는 미국이에요. 원산지, 원자만 붙이면 돼요. 그렇죠? 원산지 미국이요. 종자 출처는 어디에서 얻었어요? 충남에서 얻었죠. 그 충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기도에 심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종자 출처와 종자 산지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겠다. 이것도 요 부분, 종자의 산지 요 장에서는 요 부분만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종자의 산지까지 보셨고요. 그 아래쪽에 무슨 이제 그림이 있어서 종자의 산지 번호 및 산지 구역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자의 채취에 대해서, 자, 이러한 종자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종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수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침엽수는 뭐고, 뭐 화렵수는 뭐고, 열매는 뭐고, 종자는 뭐고 등등 알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종자를 채취하는 것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고, 뭐 채취 시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취를 하려면 성숙 단계에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종자의 성숙 정도가 유숙기, 황숙기, 과숙기라는 것이 있어요. 유, 어릴 유자예요. 아직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유숙기. 그래서 아직 종자 껍질도 녹색이고 내부는 아직 말캉말캉한 유상이에요. 유상. 황숙기는 적절한 성숙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종피가 황색이다 해서 또 황숙기라고도 부르고요. 황색, 갈색. 내용이 굉장히 충만하고 응고도 적절하게 일어난 뭐다? 채취적기이다. 채취적기가 뭐라고요? 황숙기라고요. 황숙기를 기준으로 해서 유숙기는 아직은 채취하기 어린, 과숙기는 과한, 성숙이 과한 거예요. 성숙이 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 과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숙되고 나서도 계속 그 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건조가 일어나요. 그렇죠? 딱딱해져요. 그럼 발화가 쉽게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화력이 저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종자의 성숙 정도에는 유숙기, 황숙기, 과숙기 뭐 이거는 아주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유숙기, 황숙기, 과숙기가 있고 우리는 황숙기가 굉장히 채취적기다라는 거. 종자의 성숙기 판정 이것도 잘은 아니지만 아주 간간히 구가의 단단함이 약간은 풀렸을 때, 완전 아주 단단하진 않았을 때, 함수량이 감소되었을 때, 굉장히 처음엔 유숙기는 유상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유상에서 조금은 그 수분 함유량이 적어졌을 때, 구가의 색이나 윤기가 다소 퇴색되었을 때, 여기 이 교재에서는 색택이라고 나왔나요? 그렇죠? 표현을 좀 어렵게 해놓은 것들은 제가 이제 좀 쉽게 바꿨어요. 지금 보시면 구가의 색택이 다소 퇴색되었을 경우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색택이라는 것은 색과 윤택 그것을 뭐 색택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런 색이나 윤기가 다소 퇴색되었을 때가 바로 어느 정도의 성숙기에 이르렀다라고 판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종자의 성숙기 판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요런 게 좀 있다라는 걸 좀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솔방울이었죠. 소나무류의 어떤 그 목편의 종자 덩어리다라고 했었죠. 그 구가 성숙 시 색깔. 소나무는 보통 녹색이었을 때, 그리고 측백나무는 황록색, 가문비는 흑색, 향나무는 진한 청색, 스트로브 잣나무는 녹갈색. 예전에는 이 색깔을 좀 구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여유가 되시면 좀 더 외워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나무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전나무 속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저희요
식물의 분류에는 또는 뭐 그 동물이도 마찬가지고 개문, 강목, 과속, 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굉장히 큰 분류고 점점점 분류가 작아지면서 세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문, 강목, 과, 속, 종에서의 과입니다. 그러면 전나무, 과가 아니고 속이네요. 과, 속이니까 그 중에 전나무 속에서 화, 속, 종, 그 다음에 무슨 종이 되겠죠. 전나무 속에서 전나무 종이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또 종이 있겠죠. 그것의 분류입니다. 식물의 분류, 저것은. 그래서 뭐 전나무 속에 이제 몇 종류가 또 이렇게 있게 되는 거겠죠. 이 전나무 속의 종자의 특징은 국화가 성숙되면 종자가 인편과 함께 낙하. 자, 얘가 전나무인데요. 전나무의 솔방울은 여러분, 자, 이것도 가문비와 전나무를 또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문비하고 전나무하고 되게 솔방울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약간 커서 길쭉하거든요. 근데 가문비 같은 경우 지금 그림 보이시나요? 아래쪽으로 솔방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솔방울이 이쪽에 달려있어요. 이쪽에. 아래쪽으로 솔방울이 쳐졌어요. 가문비가 그래요. 근데 전나무 같은 경우는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서 있어요. 솔방울이 위쪽으로 서 있습니다. 전나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나무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성숙기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 이게 점이 안 돼 버렸네요. 종자하고 인편하고가 보통 우리 산지에 가면 솔방울은 인편이 열린 채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나무 같은 경우는 그 인편이 다 떨어져 나가요. 여기 비늘 조각이 하나하나 있던 게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요 대만 남아요. 이렇게. 그 솔방울의 축대만 남아요. 솔방울의 축대만 남고 나머지가 인편하고 종자가 함께 다 우수수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꼭 멀리서 보면 이때 요럴 때 요 시기에 전나무를 멀리서 보면 무슨 기둥 같은 게 약간 뭐 버섯 같은 기둥 같은 게 쭈르륵 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인편과 함께 낙하한다. 또한 소나무, 해송, 낙엽송 이런 것들의 종자의 특징은 인편이 벌어지면서 종자만 비상한다. 보통 그쵸? 비산, 왜 비산할 수 있냐? 날 비자를 쓰는 거예요. 흩어질 산. 그죠? 날아서 흩어진다라는 소리인데 왜냐? 얘네들은 다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소나무 종자 보여드렸죠? 종자가 있고 날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보통 이런 것들 소나무, 해송, 낙엽송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날개를 잘 가지고 있다. 소나무류가 대부분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근데 무거워서 비산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잘 비산을 할 수 있다라.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간다는 소리예요. 요것도 이제 낙엽송인데요. 낙엽송도 솔방울 같이 생겼죠. 조금 그냥 솔방울보다 조금 작은 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수종의 종자 성숙기가 이제 뒤쪽에 가시면 나오고요. 이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했죠. 자, 보통 식물은 여러분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가을에 종자가 생성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문제에 나온다면 여러분 종자 성숙기라는 것은 그럼 대부분이 언제예요? 가을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보시면 제가 거기 있는 걸 다 정리하지 않았어요. 9월, 10월이 굉장히 많은 수종이 있죠. 우리는 9월, 10월을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이게 섞여 나와도 우리는 소수의 종류만을 가지고 있는 그 성숙기만을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겨울이라든지 거의 겨울에 가까워지는 추울 때 완전 9월, 10월을 지나서 조금 추워지려고 할 때 종자가 성숙하는 것이나 또는 봄에 보통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종자가 성숙하는데 봄에 꽃 필 때쯤에 종자가 성숙하는 것들이 있다더라. 그쵸? 그럼 이런 것들이 문제 좀 잘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함께 또 하나 회양목은 특이하게도 7월에 여름에 그 열매가 터지면서 종자가 튕겨져 나갑니다. 회양목 같은 경우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문제 잘 나오는 것이다.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한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거죠. 벚나무 여러분 벚지가 봄에 꽃 피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벚지가 열리거든요. 그런 계절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벚나무는 보통 6월, 7월 요때쯤에 열매가 빨갛게 열리면서 벚지가 열리면서 종자가 성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버드나무, 미류나무, 양버들, 황철나무, 사시나무라고 있다. 그래서 얘를
삼이버 제가 외우는 순서대로 정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삼이버 양황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삼이버 양황 5월에 삼이버 양황 5월에 삼이버 양황 그리고 7월 회양목은 따로 외워주시고 11월에 우리 추울 때 성숙하는 거 뭐가 있다고요? 우리 동백나무는 여러분 겨울에 꽃피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동백하고 회화 정도는 같이 외워주셔야겠다는 얘기인 거죠. 11월에 동백 회화 그래서 요 정도 수준 정도 외워두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채취 방법을 시간이 좀 길어질 듯 하니까요 여러분 채취 방법부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